마지막 강의는 우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의 수학의학과 김태세 교수님을 모시고 위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의 증례와 리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경 내분비 종양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관심도 많아지고, 아까 박효진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신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가 이제 프레벌런스가 좀 높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관심이 좀 더 높아지면서 우리가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한 아마 좀 더 높은 관심을 갖고 들으면 아마 좋은 그런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세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기내과 임상조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세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게스트릭 NET의 분류와 치료를 할 때 5가지 이슈, 그리고 최근에 자가 면역 위험에 대해서 연관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라고 했을 때 뉴로엔도크라인 셀들이 증식을 하는 것이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인데요. 그 중에 13 뉴로엔도크라인 셀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엔테로크로마틴-like 셀이 증식을 하는 것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칼시노id 튜머 타입 1, 2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나왔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엔도크라인 니오플라즘의 분류를 할 때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와 뉴로엔도크라인 칼시노마로 이제 개념이 다시 정립이 되었고, 2019년도에는 NET Grade 1, NET Grade 2, Well Differentiated NET Grade 3라는 개념이 새롭게 생기고, Poorly Differentiated NEC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타입 1, 2, 3를 구분하는 것과 그리고 그레이드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 3가지 정도를 고려를 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NET는 역학으로 보았을 때 전체 NET 렉툼이 제일 많고 스토막은 한 14.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막 중에서는 Well Differentiated가 제일 많고 시간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에피데미올로지는 애뉴얼리 한 0.4, 10만 명당 0.4명 정도 발생을 하고, 프레블런스는 유럽에서 한 3.2명 정도 있고요. 실질적인 어떤 프레블런스 중에서는 게스트릭 폴립에서 바이옵시를 했을 때 많게는 한 2% 정도가 NET로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NET를 치료할 때, 게스트릭 NET 치료할 때 한 5가지 이슈 정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1, 하이 게스트릭 NET의 경우에서 경과 관찰이 가능한가? 아까 박효진 교수님께서 가능한 치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3년에 발표된 논문, 모듈린의 논문에 따르면 크기가 1cm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그 개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애뉴얼 엔도스코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크기가 크면 치료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에 발견을 했고 대구에서 여러 번 내시경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 게스트릭 칼시노이드가 나왔던 환자이고 게스트린은 높았습니다. 이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꾸준히 추적 관찰을 했고 여러 번 치료했지만 계속 남아있었던 환자이고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치료하다가 그 이후에는 경과 관찰했는데 10년 이상 변화가 없었던 환자입니다. 2009년도에 외부에서 내시경 절제술을 받고 사이즈는 1.8cm 정도, 게스트린 746 정도 되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이사 후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재발이라고 듣고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오른쪽 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것들이 셀 폴리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NET가 나왔는데요. 이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팔로업을 선택을 하고 쭉 검사를 했는데 2019년도까지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나오지 않고 했는데, 여하튼간에 크게 오버롤하게 계속 문제가 없었던 환자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이제 NET가 있다고 했을 때 내시경 절제술 한번 얘기를 꺼내면 사실은 안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하이 게스트린이고 크기도 작고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에 따르면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이 환자는 꼭 치료를 이제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치료를 해드렸었던 환자분이신데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 팔로우업에서 문제가 없었던 환자분입니다. 다음 증례입니다. 미드바디 엔티리어 GC 사이드로 이렇게 빨간 노듈라 리전이 관찰이 되고 하이 게스트린 상태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환자도 이렇게 내시경 치료를 했는데 썰뮤커사 내로 국한된 튜머로 관찰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이 게스트린 튜머, 하이 게스트린 NET인 경우에 타입 1에서 경과 관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최근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87명 중에 79명, 91%에서는 1cm 미만인 경우에는
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91% 이상은 의미 있는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가 없었고 1cm가 넘어가면 EMR을 해야 하거나 웨지 리섹션이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래서 하이 게스트 엔티티에서는 아주 작고 세사이라는 게 막 너무 많고 다 내시경을 뗄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과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이 게스트 엔티티면서 그레이드 2만 그거 하나만 문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내시경 치료 후에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스트리는 높은데 EST를 했는데 다른 건 괜찮은데 그레이드 2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자세히 설명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 팔로우업을 했는데 2022년까지 5년 이상 특별한 리커런스 없이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립세포종이라고 해서 리퍼가 되었던 환자인데요.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환자는 ESD를 시행을 했는데 역시 이 환자도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레이드 2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고민을 한 환자에게도 역시 또 잘 설명을 한 후에 EGD CT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했는데 4년 가까이 리커 소견이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건 다 이제 억셉터블한데 그레이드 2만 문제가 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레이드는 전통적으로 서지컬 인디케이션으로 알려져 와 있었는데요.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타입 1 NET에서는 그레이드 2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이 더 많은 연구 결과에 합치한 현재까지 업투데이트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O 2019년 블루북에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타입 1 NET에서 그레이드보다는 사이즈와 월 인베이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환자의 오럴한 컨설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G2만, 그레이드 2만 문제인 경우에는 타입 1인 경우에는 주어받은 수술 없이 경과 관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이 게스트 NET에서 수술을 한다면 어떤 수술이 좋을까요? 이런 2.5cm 정도의 메스라이크 리전이 있고 중간 가운데 딤플링이 보이는 병소가 있었습니다. Well differentiated neuroendocrine tumor였고 하이 게스트리였는데요. 웨지 리섹션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포함한 서브토탈 게스트리토미가 적절할까요? 이 환자 경우에는 레파라스코피 웨지 리섹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림프노드는 떼지 않았었는데요. 마이토시스는 2개, KI67 인덱스가 애매하게 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2에 해당하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에 대해서는 에디셔널 트리트먼트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정답이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당시에 혈액종양 내과로 GS 외과에서 의뢰를 드렸었고 혈액종양 내과에서는 아마 급여 기준은 없겠지만 소마토스테틴 아날로그 치료를 6개월간 했었고 이후에 계속 팔로우를 했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다가 카디아의 메타크로너스 NET가 다시 생겼는데 그레이드 1이고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이 부분을 옵저베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리드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어떤 게 맞다라는 건 없지만 최근에 2023년도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리미트 리섹션, 로컬 로드 샘플링이 추천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프리오퍼레이티브, 특히 유럽에서는 EUS도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모델리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프리오퍼레이티브 워크업에서 림프노드 메타의 리스크가 조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수술을 좀 더 크게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 게스트린 NET에서 수술을 한다면 정해진 바는 없지만 하이 게스트린 타입 1이라는 전제 하에서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단은 웨지 리섹션과 로컬 로드 샘플링 정도로 해볼 수도 있고 언제나 컴플리션 게스트로토미, 컴플리션 수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다른 프리오퍼레이티브 워크업이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노멀 게스트릭 NET에서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할까요? 타입 3에 해당하는 이슈인데요. 이 환자 54세 남자 환자였는데 게스트린 65.8로 정상범위였습니다. 크기는 아주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조직 검사에서 이미 그레이드 2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환자를 웨지 리섹션을 보낼까요? 아니면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림프노드 다이섹션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본원에서는 이제 이 환자를 수술을 했고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 림프노드를 뗐는데요. 메타스타시스가 3번, 5번에 있었고 림포바스큘러 인베이션도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입니다. 이 환자도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은 작은 뉴로티컬 튜머가 있는데 게스트 레벨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고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검사에 57이 나왔고요. 이 tumor에 대해서 내시경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 환자는 림포베스큘러 인베이전이 있고 그레이드 2여서 추가적인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레지듀얼 튜머는 없고 다행히 림프노드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엔트룸 포스트로지시 쪽에 조그마한 리전이 있었습니다. 게스트에는 정상이었고 뉴런티컬 튜머가 확인이 되어서 내시경적 절제를 한번 시도해보았습니다. 이 환자는 뉴런티컬 튜머 그레이드 1, 사이즈는 3mm로 매우 작고 했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노멀 게스트인 레벨이 있는 경우에 게스트 개인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병원 민경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레이드 1이고 1.5cm 이하에서는 전이 또는 재발이 없었다. 그러나 그레이드 2 또는 그레이드 3 NET 7명 중 2명에서는 림프노드 메타가 있고 1명에서는 간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가 아까 1.5cm가 넘는 환자에서 림프노드 메타가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처음엔 수술을 권했으나 ESD를 원해서 시술을 했었고 5년 뒤에 레프트 게스트릭 림프노드 메타로 발견이 되었는데 환자가 이후 파이브로스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6년 뒤에 다시 나셨는데 거기 부분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유연적인 튜머 재발이 확인이 되었고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하고 소마토스타틴 아날로그 치료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노 에비던스 디피컬티스 팔로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입 3 NET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엔도스코픽 리섹션도 유러피안 기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아주 작은 경우 국내 저희 병원 데이터에서는 1.5cm, 유럽에서는 1cm를 좀 더 스트릭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레이드 1이고 1cm보다 작은 경우에는 엔도스코픽 리섹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환자가 서지컬리 트리트먼트하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코모비티가 있는 경우에는 KR6-7이 너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엔도스코픽 리섹션을 해볼 수 있다라고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할 때 웨지 리섹션을 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리가 된 것은 레디컬 게스트렉토미 림파덴토미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프리오퍼레이티브 이미징에서 노달 공지스톤 메타가 있는 경우 그레이드 3인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되고 튜머 사이즈가 2cm 이상인 경우에 노멀 게스트렉토미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 튜머 사이즈가 1.2mm이고 그레이드가 2고 이런 경우에는 딱히 정답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멀 게스트린 에트로피 게스트라이티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 환자는 외부에서 조직검사 한 번은 NET 그레이드 1, 한 번은 NET 그레이드 2가 나왔던 환자인데요. 이 환자분은 육안적으로는 에트로피 게스트라이티가 있어 보이는데 정상 가스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타입 3로 분류해야 될까, 타입 1으로 분류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이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솔리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영국 결과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게스트린 레벨은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높습니다. 게스트린이 이상이 있으면 높으면 이거는 에트로픽 게스트라이티스를 시사하는 거는 맞는데 또 없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대의학의 특성상 뭔가 수치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입을 나누고 또 게스트린 레벨과 연관된 ECL 셀 오리진이냐 아니면 various other 셀이냐를 가지고 타입을 나눴기 때문에 일단은 게스트린 레벨로 가지고 분류를 하고 치료를 하지만 전반적인 내시경 소견, 에트로스 게스트라이티스가 있는지, 펩시노전 원투 레이셔가 어떤지 등등을 고려하여서 전반적인 치료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면역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ET로 치료했던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에 대해서 최근에 인지하게 된 엔티프라이티스 엔티바디를 포함한 자가 면역 검사를 시행하면서 자가 면역 위험 환자들이 관찰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대표적이었는데요. 헬리코박터 안티바디는 네거티브였는데 환자가 이제 NET에 대해서 꾸준히 팔로우 중인 타입 1 NET 환자였는데요. 펩시노전 원투 레이쇼는 0.8로 3 미만으로 매우 낮았고 엔티프라이티스 엔티바디 검사를 나중에 해보니까 1대 80으로 포지티브였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특별한 치료는 없지만 이런 환자에서 갑상선 검사를 추가하고 또 빈혈이나 비타민 B12 디피션시들을 확인하고 보조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도 비슷한 환자인데요. 2015년부터 타입 1 NET로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9년 경과한 팔로우 시점에
이제 엔티프라이티스 엔티바디를 추가로 내게 되면서 환자분에게 자가 면역성 위험이다. 좌측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리버스 애트로피가 저명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펩시노젠 원투 레이시오가 매우 낮고 게스트린은 높고 헬리코박터는 음성이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한번 자가 면역성 위험 여기 오른쪽 이제 포스처럴 쪽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세살 리전들이 NET이고 아까 병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걸 NET라고 부르지 조금 논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뉴로엔도크라인 셀의 하이퍼플라지아 이상, 디스플라지아 이상 있는 것들이 있으면서 환자는 엔트로는 비교적 프레저베이션 되어 있고 프락시멀 스토맥 쪽으로 심한 엔트로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위험과 다발성 위암종이 동반된 환자의 동영상이었습니다. AIG에 대해서는 앞서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리버스 애트로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내시경 소견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티프 뮤커스, 파이티스 마이뉴트 프로트루션이나 렘넌트 옥시티 뮤커스를 특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가 면역성 위험에 대해서 팔로업 데이터들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211명의 헬리코박터 나이브 페이션트를 미인 팔로업을 7.5년간 페어드 바이옵시로 팔로업을 해보았더니 그냥 스토막 니오플라즘 중에 아데노카시노마에 대해서는 특별히 차이는 없었지만 뉴로엔도크라인 셀 관련해서는 디퓨즈 하이퍼플라시아에서 아데노마토이드 하이퍼플라시아, 디스플라시아 또는 타입 1 NET로 시간이 7.5년 흐르면서 더 많이 쉬프팅이 되었다. 즉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를 롱텀하게 팔로우하게 되면은 게스트릭 캔서, 아데노카시노마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NET는 더 많이 생길 수 있겠다. 또는 뉴로엔도크라인 디스플라시아나 하이퍼플라시아는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연구는 이탈리아 연구였는데 지금 보시는 연구는 이제 미국에서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요.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를 진단한 환자들을 대규모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타입 1 NET로 프로그레션을 하는 레이트가 100%당 1.84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메타스타틱 애니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탈리티가 발생하지 않는 타입 1에서는 더 많이 생기긴 하지만 클로스 모니터링으로 충분하다.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병원 데이터를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오버럴하게 스토막 니오플라자로 내원한 환자들 767명에서 엔티퍼렌트스 엔티바디 파지티비티는 6.9%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77%는 헬리코박터가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전체 환자에서 엔티퍼렌트스 엔티바디가 있는 환자 없는 환자를 나누어서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펩시노젠 1과 펩시노젠 1 레이시오가 유의하게 엔티퍼렌트스 엔티바디가 있는 경우에서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헬리코박터가 없는 환자들만 따로 떼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 환자들에서도 헬리코박터가 없는 환자들에서도 엔티퍼렌트스 엔티바디가 있는 경우에는 펩시노젠 1 레이시오가 낮고 따라서 애트로픽 게스트라이티스가 상당히 더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소견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티티가 실제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는데 저희 병원에서 스토막 검체로 나간 뉴로엔도크라인 니오플라지아 환자 중에서 엔티퍼렌트스 엔티바디 검사가 있는 환자 2021년 4월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엔티퍼렌트스 엔티바디 양성인 비율이 23명 중에 5명은 21.7%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액수가 좀 부족하지만 향후에 이런 환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뉴로엔도크라인 측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포션이 오토이뮨 게스트라이티스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후 연구를 계속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타입 분류에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게스트린이 한 애매하게 한 100 정도 올라가 있고 안티파레텔 안티바디가 네거티브인 경우 이런 경우를 과연 타입 1으로 분류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 의견을 좀 게스트린이 애매한 경우 그리고 게스트린 자체가 부정확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보여드렸던 자료에서는 AUC가 AUC가 80%, 오버럴 애큐러시가 80%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버럴한 클리니션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도스코피를 보고 애트로피가 있다 없다를
생각은 뭐 기전을 따지고 수련적 원투 레이쇼를 그때 추가 모델을 하고 해서 이게 기전상 전체적인 엔트로피, 에이클로하이드웨어 그리고 그에 따른 게스트린 하이퍼게스 그 이제 ECL 셀의 스티뮬레이션에 의한 하이퍼플라시아 상태의 그런 클리니컬 피처인 건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별도의 어떤 베리어스 뉴로엔도크라인 셀의 스폰테니어스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휴먼 라이프 프로그레션을 하는 건지를 그 전체 클리니컬 피처를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을 동원해서 그 액큐러시 한계를 메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체 클리니컬 피처를 보고 고민을 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코멘트 조금 하고 싶은데요. 그 우리가 이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타입과 그레이드, 스테이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입 1은 이제 아무래도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타입 2는 MDM 타입 1이라든지 졸린 갈리슨 신드롬, 타입 3는 스포레딕하게 생기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스트린이 올라가 있으면서 안티파렌탈 셀 안티바디가 네거티브인 경우는 아무래도 안티파렌탈 셀 안티바디는 파렌탈 셀이 어느 정도 이제 디스트럭션이 되게 되면 타이터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시비어하게 아트로피가 진행이 된 경우는 가스트린 레벨은 올라가고 안티파렌탈 셀 안티바디는 네거티브가 나올 수가 나와서 미음성으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환자인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발견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는 아무래도 타입 1으로 좀 생각을 하고 어프로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가 보면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어소시에이티드 에이트로픽 게스트라이티스에서도 이게 마일드하게 게스트린이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임상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게 맞을까 좀 고민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좀 다르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코멘트 드리면, 오늘 제목은 이제 유로엔도크라인 튜머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논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발표된 논문 중에 유로피안 그룹에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는 위에 아데노카시노마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중에 좀 심하지 않은 사람들 주로 대상으로 했던 거고, 그 관찰 기간도 비교적 10년이긴 합니다만 좀 젊은 나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좀 고령의 위암이 많은 나라에서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가 위암 발생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 분석해봐도 위암 환자 중에 안티바디가 나오는 환자는 6% 이상 포지티브인 거거든요. 물론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안티파렌탈 안티바디가 몇 퍼센트인지 국내 자료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높게 나오는 거고, 특히 헬리코박터 네거티브인 게 분명한 환자에서 위암 발생되는 경우에 일정 부분은 관여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럽에 나온 연구 하나 때문에 위암과 자가면역 위험의 관련성을 끊어버릴 그 정도의 솔리드한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멘트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 저희 김태세 교수님한테 질문 한 가지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이렇게 환자분들 아마 이제 보시고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하이퍼플라스틱, 아까 그 박효준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하셨지만 하이퍼플라스틱 폴립도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도 잘 발생합니다.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아트로피가 심한 환자들 보면은 약간 노듈라 리저들이 관찰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옵시를 다 해봐야 되는 건지, 보통 하였을 때 이게 하이퍼플라스틱으로 나올 수도 있고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이옵시를 다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첫 검사에서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큰 것 위주로 저 같은 경우 2-3개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첫 검사에서는 가능한 한 패톨로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팔로업 검사에서는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는지 최소한 제 생각에는 5mm 정도 기준으로 너무 자잘한 것까지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의미가 어차피 팔로업 스트래티지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당연히 1cm 넘는 거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타겟해서 열심히 바이옵시를 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그 내시경적으로 이제 절제술을 시행하잖아요. 이제 시행하고 나면서 그 이제 얼서레이션이 아티피셜 얼서가 생기는데 PPI 사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1하고 2의 PPI 사용은 전혀 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PPI 사용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좀. 그런 타입 1에서 PPI 썼을 때 캔서 PPI가 이제 아티피셜 얼서레이션이 이제 생겼는데 네. PPI를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단은 힐링하기 위해서 다른 이렇게 뭐 네.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롱텀 이펙트를 염려를 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artificial 얼서에 대해서 PPI를 쓰든 K캡을 쓰든 뭘 쓰든 그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환자 그것만 낫게 해놓고 롱텀하게는 다른 약제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겠어요? 네, 없으면 그러면 이 강의는 여기서